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된 사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사랑이 존재하기도 하죠.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깊은 애정을 품고 있는 부모님처럼 말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김정희는 50년 인생의 절반 이상을 부모님을 위해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찾아온 예상치 못한 선물,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내음 납골당의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영정 앞에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났고 이곳에 남은 사람은 나 김정희와 두 오빠 가족뿐입니다. 25살부터 50살이 된 지금까지 어머니와 아버지의 병간호를 했던 내 인생이 이제야 내 것이 되는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먼 발치에서 태진 오빠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희야, 변호사가 왔다. 아버지 유언장 확인해야지. 발걸음을 떼기가 무거웠지만 그래도 조문객들이 모두 떠난 납골당의 작은 회의실로 향했죠. 태진 오빠는 서울 공기업 이사라는 직함이 늘 자랑스러운 듯 양복깃을 바로 세우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호 오빠는 대기업 전무라는 지위가 무색하게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요.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어 몇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고 김영수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장남 김태진에게 25억 원, 차남 김준호에게 25억 원을 상속합니다. 그리고 막내딸 김정희에게는 숨이 멎는 순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집안의 모든 가사와 부모님 수발을 도맡아 했던 나에게 아버지는 어떤 상속을 남겼을까요? 아버지는 늘 남자아이만 귀하게 여겼지만 그래도 마지막엔 내 희생을 알아봐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막내딸 김정희에게는 고 이소혜 님이 생전에 사용하던 미싱 한 대를 상속합니다. 방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태진 오빠와 윤정 언니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고 준호 오빠는 핸드폰에서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어요. 선영 언니만이 미안한 듯 시선을 피했죠. 아버지다운 결정이네. 태진 오빠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딸은 혼수 받았으니 됐지. 오빠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결혼도 못한 나에게 무슨 혼수냐는 생각이 들었지만 말대꾸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늘 그랬듯이 아들만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마지막까지 변함없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아버님이 우리 회사 대출금 10억은 어떻게 처리하신다고 했나요? 준호 오빠가 갑자기 질문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별도로 처리하셨을 수도 있고요. 오빠들은 빠르게 서류에 서명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나는 홀로 남아 아버지의 유언장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미싱한데 어머니가 늘 바느질하시던 그 오래된 미싱이 내 유산의 전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사랑채로 들어가 먼지 쌓인 미싱을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건드리지 않았던 그것은 나무 상자에 덮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나무 표면을 쓸어내리자 오래된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어머니가 이 미싱으로 우리 옷을 꿰매던 모습, 아버지의 낡은 조끼를 고치시던 손길, 그리고 내가 어린 시절 그 옆에서 실패를 들고 있던 순간들. 미싱을 살펴보는데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오래된 추억이 담긴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그리워졌어요. 내일은 어머니 기일이니 산소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니의 산소로 향했습니다. 20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간단한 제수를 준비했어요.
산길은 익숙했지만 오랜만에 혼자 오르니 숨이 가빴습니다. 평소에는 아버지와 함께 왔었는데 이제는 혼자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 묘소에 도착해 음식을 차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편히 쉬세요. 바람이 살랑 불며 내 말에 대답하는 듯 했어요. 묘소 주변을 정리하려고 쓰레받기로 낙엽을 쓸어내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어머니 묘 옆에 있는 작은 정자로 피했어요. 봄비는 금세 그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어머니 묘를 바라보니 묘석 오른쪽에 특이한 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비에 젖은 흙이 조금 파여 있었고 그 아래로 무언가 하얀 것이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우산을 쓰고 다가가 살펴보니 그것은 비닐로 쌓인 봉투였어요. 이게 뭐지? 조심스럽게 비닐을 벗겨내고 봉투를 살펴보니 아버지의 필체로 정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노란 편지지와 낡은 열쇠, 그리고 또 다른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야, 이 글을 읽는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지금까지 너에게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항상 내가 자랑스러웠다. 내가 묵묵히 어머니와 나를 돌봐준 그 세월 모두 알고 있단다. 내가 공개적으로 남긴 유언장은 내 오빠들을 위한 것이었고 진짜 유언장은 이 봉투 안에 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내 딸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버지의 이런 따뜻한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되다니. 손을 떨며 다른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공증된 또 다른 유언장이 있었어요. 나 김영수는 막내딸 김정희에게 내 재산 중 100억 원 상당의 신탁 자산, 하남시 원룸 건물 3채, 묘지 근처 임야 12만 평, 그리고 예금 30억 원을 상속한다. 장남 김태진과 차남 김준호는 이미 사업 자금으로 각각 30억 원과 20억 원을 지원받았으므로 앞서 언급한 25억 원씩의 상속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믿기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이미 오빠들에게 큰 자금을 지원해 주셨다니.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많은 재산을 남기셨다니. 편지 아래에는 신탁회사의 주소와 정현수라는 매니저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열쇠는 무엇을 여는 것일까 궁금했어요. 편지에는 이 열쇠는 사랑채 바닥 및 금고를 열 수 있다. 그곳에 내 인생의 다음 단계를 위한 선물을 넣어두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자 모든 것을 가방에 넣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 사실을 오빠들에게 알려야 할까? 아니면 아버지의 뜻대로 비밀로 해야 할까? 그리고 사랑채의 금고에는 무엇이 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진 오빠와 마주쳤습니다. 오빠는 집 매각을 위해 부동산과 통화하는 중이었어요. 정희야, 내일까지 짐 정리해. 이사 오는 사람들이 빨리 들어오고 싶대.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된 지금 오빠들의 태도가 더욱 냉정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먼저 사랑채의 금고를 확인해야 했어요. 집에 도착해 곧바로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였던 이곳은 돌아가신 후 거의 건드리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에 쓰인 대로 바닥을 살펴보니 책장 아래 장판이 다른 부분과 살짝 색이 달랐어요. 책장을 옮기고 장판을 들어 올리자 작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열쇠를 넣자 부드럽게 열렸고 안에는 낡은 일기장과 함께 또 다른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아버지의 필체였어요. 첫 페이지에는 내가 25살 되던 해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오늘 정희가 직장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의 병간호를 돕겠다고 했다. 내 딸의 희생이 안타깝지만 그 따뜻한 마음이 고맙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아버지가 매일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내가 어머니의 약을 챙기던 모습, 밤새 간호하던 모습, 눈물 흘리던 모습까지 아버지는 모든 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봉투를 열어보니 집 열쇠와 함께 또 다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야, 이 열쇠는 하남시에 있는 원룸 건물의 열쇠다. 그곳에서 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거라.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우리 집을 다시 사서 내 이름으로 해도 좋다. 내 딸,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라.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내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신 거였습니다. 일기장을 더 읽어내려가니 아버지가 오빠들에게 사업 자금을 지원했던 내용도 있었어요. 태진 오빠는 30억 원으로 회사를 차렸고 준호 오빠는 20억 원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나에게는 비밀로 했던 거예요. 방 안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금고를 닫고 장판을 덮었어요. 문이 열리고 준호 오빠가 들어왔습니다. 정희야, 뭐해? 짐 정리는 했어? 네, 오빠. 거의 다 했어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그래. 그런데 혹시 아버지 서류 중에 회사 대출 관련된 건 없었어? 없었어요, 오빠. 변호사님도 그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이상하네. 아버지가 10억 갚겠다고 하셨는데 준호 오빠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오빠가 나가고 나서 다시 서류들을 살펴봤어요. 신탁 증서에 적힌 정현수 매니저에게 내일 연락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의 주인이 된 거예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짐을 정리하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오빠들이 어떻게 할지 묻지도 않았고 나도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내가 갈 곳은 없으니 스스로 길을 찾는 수밖에요. 원룸에 짐을 풀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이제 신탁회사로 가야 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빌딩 사이에 있는 신탁회사는 처음 방문하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닌 것 같았어요. 입구에서부터 긴장이 됐지만 아버지의 증서를 보여주니 직원이 곧바로 정현수 매니저를 불러주었습니다. 김정희 님이시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현수 매니저는 예상과 달리 친절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신뢰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나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김영수 회장님께서 5년 전부터 이 신탁을 준비하셨습니다. 가족 몰래 특별히 설정하신 것이고 오직 김정희님만 상속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하셨나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내 딸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을 가졌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김정희님께서 오랜 시간 부모님을 모신 것을 누구보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평생 표현하지 않으셨던 그 마음이 이제야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현수 매니저는 서류 몇 장을 꺼내 펼쳤어요. 묘지 근처 임야 12만 평, 하남시 원룸 건물 3채, 예금 30억 원, 그리고 신탁 자산 20억 원이 있습니다. 전부 합쳐 약 100억 원 상당이고요. 모두 김정희님 앞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 많은 재산이 모두 내 것이라니. 아버지가 왜 공개적인 유언장에는 미싱 한 대만 남기시고 이렇게 비밀리에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정현수 매니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회장님께서는 가족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정희 님이 받아야 할 것을 받게 하고 싶으셨겠지요. 형제분들이 이미 많은 것을 받았다는 사실도 말씀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된 현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더 궁금했습니다. 왜 오빠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렇게 비밀리에 재산을 남기셨을까요? 그들의 본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걸까요? 원룸에 도착해 짐을 정리하던 중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호 오빠였습니다. 정희야, 아버지 서재에서 뭐 못 찾았어? 대출 서류 같은 거? 아니요, 오빠. 제가 왜 그런 걸 찾아요? 이상하네. 아버지가 분명히 갚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집은 내일 명의에 이전하기로 했어. 내 짐은 다 뺐지? 네, 다 뺐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오빠들은 집을 팔아 나눠 갔는데 나는 이제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할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정현수 매니저와 다시 만나 상속 절차를 마무리했어요. 이제 법적으로 모든 자산이 내 이름으로 넘어왔습니다. 하남시의 원룸 건물도 둘러봤는데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매달 안정적인 임대 수입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이날부터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을 다시 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느질 방을 열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미싱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내 미래를 위한 도구였던 거예요. 부동산에 전화해 보니 우리 집이 아직 최종 계약이 안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바로 보증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매매가는 5억 원. 태진 오빠가 받은 금액보다 훨씬 높았지만 그래도 그 집은 내게 소중했어요. 계약서에 서명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원룸에 도착해 어머니의 미싱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단순한 미싱이 아니라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담긴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새로운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우리 집 앞마당에 바느질방을 열기로 했어요. 사이 한 땀이라는 이름으로 동네 어르신들의 옷을 고쳐주는 작은 가게요. 정현수 매니저에게 사업 계획을 말했더니 적극 지원해주겠다고 했어요. 김정희님 회장님께서 생전에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딸이 바느질로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내 미래까지 생각하고 계셨다니. 준비 작업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집 앞마당을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했습니다. 공사가 한창일 때 준호 오빠가 찾아왔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희야, 이게 다 뭐야? 이 집을 내가 샀다고? 네, 오빠. 평생 살던 집이라 다시 사게 됐어요. 어떻게? 돈이 어디서 났어?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대출받아서요. 바느질방도 열 예정이에요. 준호 오빠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대출이 쉽게 나오나? 아무튼 잘 됐네. 나중에 또 올게. 오빠가 떠나고 나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영원히 비밀로 해야 할까요? 한동안 고민했지만 지금은 내 삶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바느질방 공사가 끝나고 드디어 사이 한 땀이 문을 열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을 고치고 때론 새 옷을 만들어드리며 보람을 느꼈어요.
어머니가 알려주신 솜씨가 이렇게 빛을 발하다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태진 오빠 부부가 찾아왔어요. 윤정 언니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정희야, 소문이 무성하더라. 내가 대체 어디서 돈이 생겨서 이런 일을 벌이는 거야? 언니, 제 인생이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오빠랑 언니는 각자의 삶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윤정 언니는 화가 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바느질을 계속하며 생각했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테지만 지금은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묘소를 찾아가 어머니와 아버지께 인사드렸어요. 어머니 묘소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남겨주신 선물 덕분에 새 인생을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바람이 살랑 불었고 마치 어머니가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묘소에서 우연히 발견한 그 유언장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진짜 선물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내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사이 한 땀은 동네에서 소문난 바느질방이 되었어요. 매달 어르신들의 옷을 무료로 수선해드리는 봉사도 시작했고 젊은 친구들을 위한 바느질 교실도 열었습니다. 바느질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형제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직접 묻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자존심 때문이었겠지요. 나 역시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정현수 매니저가 찾아왔어요. 김정희님 형제분들이 신탁 관련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소문이 퍼진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정확히는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버님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고민이 깊어졌어요.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일까요? 그날 밤 다시 어머니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묘지는 평화로웠고 달빛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오빠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바람이 살랑 불었고 어딘가에서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어요. 묘소를 정리하다가 묘석 뒤편에 새겨진 작은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진실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아버지의 글씨체였어요. 언제 새겨 넣으셨는지 그동안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던 글이었습니다. 그 글이 내 마음의 위로가 되었어요. 아버지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믿어주신다는 거였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미싱 앞에 앉았습니다. 낡은 천을 꿰매며 생각에 잠겼어요. 다음 날 결심했습니다. 오빠들에게 진실을 말하기로요. 하지만 그들이 먼저 묻기 전까지는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한 달 후 첫째 새언니가 바느질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정희야, 너도 몰래 뭔가 챙긴 거 아니야? 윤정 언니의 목소리가 따갑게 들려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이 그렇게 큰 재산을 남기셨는데 미싱 한 대만 주고 가셨을 리가 없잖아. 어디 숨겨놓은 돈 있는 거 아니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언니가 무언가 눈치챈 걸까요? 아니면 그저 의심하는 걸까요? 언니, 제가 뭘 숨겼겠어요? 아버지는 항상 오빠들만 챙기셨잖아요. 윤정 언니는 내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 생각이야? 돈도 없는데. 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갈 생각이에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솜씨로요. 언니는 코웃음을 치며 일어섰습니다. 그래, 평생 그렇게 살아봐.
나중에 후회하지 마. 언니가 떠나고 나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당에 버려진 아버지의 낡은 조끼를 발견했는데 옷장 정리하면서 버려진 모양이었어요. 그 조끼를 들고 미싱 앞에 앉았습니다. 낡은 실밥을 하나하나 뜯어내고 새로 꿰매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가 지킬 것을 지켰다. 바느질하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가 지켜온 가치였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배운 바느질 솜씨. 6달이 더 지났습니다. 사이 한 땀은 이제 지역의 명소가 되었어요. 바느질방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어머니의 미싱으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자산을 활용해 작은 장학금도 만들었어요. 동네의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따뜻한 손길 장학금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내 삶이 안정되어 가던 어느 날 준호 오빠가 찾아왔어요. 예전과 달리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정희야, 도움이 필요해. 회사가 어려워져서. 무슨 일인데요, 오빠? 준호 오빠는 한숨을 쉬었어요.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야. 아버지가 약속하셨던 10억 원이 없어서 그래. 마음이 복잡했어요. 오빠는 자신의 몫으로 이미 많은 것을 받았는데 또 돈을 원한다니.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습니다. 얼마가 필요한데요? 5억 정도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 같아. 잠시 생각했어요.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버지는 오빠들에게 이미 충분히 주셨다고 했지만 그래도 가족이 어려울 때 외면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알겠어요, 오빠.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뭔데? 제가 왜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오빠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태진 오빠에게도요. 준호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어. 다음 날 두 오빠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태진 오빠는 여전히 고집스러운 표정이었고 준호 오빠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오빠들, 제가 어떻게 이 집을 다시 살 수 있었는지, 그리고 바느질방을 열 수 있었는지 궁금하셨죠? 그래, 계속 의문이었어. 태진 오빠가 말했습니다. 서랍에서 아버지의 유언장과 편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 묘소를 방문했을 때 우연히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묘성 옆에 이 편지와 유언장을 남겨두셨더라고요. 오빠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살펴봤어요. 태진 오빠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100억 원을 너에게? 네, 오빠. 아버지는 제가 25년 동안 부모님 수발을 들었던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오빠들이 이미 사업 자금으로 각각 20억, 30억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준호 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건 비밀로 하기로 했었는데 태진 오빠는 화가 난 듯 했지만 부정하진 않았어요. 모두 진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준호 회사 빚을 갚아줄 수 있다고 한 거구나. 태진 오빠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네, 오빠. 아버지가 남겨주신 덕분에 도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에게 솔직했으면 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진실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제게 새 인생을 살라고 하셨고요. 오빠들과의 대화 이후 기묘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태진 오빠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수긍하는 듯 했어요. 준호 오빠의 회사 빚을 갚아주고 나니 가족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어느 봄날 아버지의 제사를 위해 오빠들이 집에 모였어요. 향이 피어오르는 제사상 앞에서 우리는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태진 오빠가 말했어요. 정희야, 아버지의 뜻을
이제 이해할 것 같다. 내가 이 집을 지키고 바느질방을 통해 사람들을 돕는 모습이 아버지가 원하셨던 거겠지. 이런 말을 태진 오빠의 입에서 들을 줄은 몰랐어요. 늘 냉정하고 계산적이었던 오빠가 이렇게 마음을 열다니. 고마워요, 오빠. 사실 아버지는 늘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단지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죠. 준호 오빠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내가 부모님을 돌본 것에 제대로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했다. 미안하다. 그날 이후 형제 관계는 묘하게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가깝지는 않지만 더 이상 비밀은 없었어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가끔씩 안부를 물으며 지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내 나이 60이 되었을 때 사이 한 땀은 지역의 명소가 되어 있었어요. 바느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삶을 이어주고 아버지의 유산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따스한 오후 어머니 묘소를 찾아가 조용히 앉았어요. 햇살이 따스했고 산들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묘성 옆에는 아버지가 남겨두었던 그 자리, 내 인생을 바꿔놓은 그 장소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이제 잘 살아요. 어머니의 미싱으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들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미싱 앞에 앉았어요. 낡았지만 여전히 잘 돌아가는 그 미싱으로 새로운 조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젊은 바느질 선생님들이 가게를 도와주었지만 특별한 주문은 여전히 내 손으로 만들었어요. 미싱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창밖으로 햇살이 비추었어요. 내 손에는 따뜻한 조끼 한 벌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묘소에서 우연히 발견한 아버지의 유언장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지만 진정한 선물은 그 미싱이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세상은 몰랐지만 아버지는 내 편이었습니다. 어머니 묘소에 숨겨둔 그 비밀이 내 인생의 봄날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 사실만으로도 내 인생은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